제가 재활의학과에서 늘 노인 얘기만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평가하는 아동이나 치료를 해야 하는 아동은 수적으로는 아동이 더 많습니다. 저희 재활의학과에 오는 아동들은 주로 이제 그 CP, 세레브럴 팔시라 그래서 뇌성마비 환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뭐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발달에 장애가 있는,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사실 치료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반면에 아동들은 그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에 대한 니즈도 많고 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도 많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이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크게 발달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세팅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그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장애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장애 진단은 저희가 어떤 진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현재 장애 현황과 실태, 그리고 장애 아동 또 장애 아이 부모에 대한 부모의 우울이나 스트레스에 관해서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런 그 아동들과 보호자분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수련을 받으러 다 가시면은 처음에 배당되는 심리 평가는 장애 진단이 될 겁니다. 제가 있었던 병원이나 또 뭐 주변 병원들을 봐도 장애 진단 평가가 비교적 그 평가의 수가 적고 주로 데이터 위주로 기술하면 되고 뭐 오샤라든지 정서 관련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뭐 지적 장애 진단에서는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수련생 1년차 때 지적장애 진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들어갔을 때 내가 지금 무슨 장애 진단을 하는 건지, 우리 과에서는 어떤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는지 또 할 수 없는지를 잘 구분을 하지 못했어요.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오는 아이들도 보면은 대부분 지적 장애가 있고 자폐 성향이 동반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재활의학과에서는 자폐 진단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 면허 자체가 재활의학과 의사가 자폐성 장애 진단을 내릴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다시 신경과로 토스를 해서 거기서 평가를 다시 하고 자폐 진단을 받게 되고요.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진단하는 것은 지적장애에 관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장애 유형은 크게 외부 신체 장애랑 또 내부기관 장애로 나누고요. 저희는 뭐 내부기관 장애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없지만은 이 중에 뇌전증 장애라 그래서 운동기능과 지적장애가 동시에 동반되는 뇌기능 일부에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들을 진단 평가가 의뢰되기도 합니다. 주로 평가하는 것은 이제 그 재활의학과에서는 지체 장애, 여기는 정신 지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뇌병변 장애, 그리고 뭐 청각, 시각 환자들이 오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진단 내리지는 않고 또 언어 장애, 언어 평가 후에 언어 장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보시는 환자들이 이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라 그래서 여기서 지적과 자폐성 장애를 다시 구분해서 발달장애로 하고 나머지 정신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은 주로 정신적 장애에 관한 장애 진단에 관여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장애 유형을 보면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 장애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거는 질환 또는 부상이 발생 후에 장애가 그 픽세이션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나 뇌졸중, 그러니까 뇌에 손상이 있는 거죠. 이런 기타 병변이 있는 경우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뭐 아이가 뇌성마비예요. 또 성인이 됐을 때 뇌졸중, 그 혈관이 하나 터졌어요, 막혔어요 해서 수술하고 이제 재활 치료를 이제 재활병동으로 전원을 오시면 바로 뭐 장애 진단 내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질 않고 발병 후에 6개월이 지난 치료가 6개월 이상 진행된 후에 장애 진단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팔로우 평가를 얘기할 때 처음에 온셋에서 급성계 평가를 한번 하고 또 뭐 보통 2달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으니까 2달 후에 팔로우 평가를 하고 그리고 장애 진단이 필요한 시점에 다시 한번 팔로우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신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된 경우에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자폐성 장애는 그 자폐 증상이 확실화된 시점, 카스라든지 이런 M책 같은 평가를 해서 점수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자폐성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심장, 호흡기, 장로 이거는 이제 신체적 장애에 관련되는 거고요. 또 뇌전증 장애는 이 에필랩시죠. 간질이라고 하는 2년 이상 지속적 장애가 고착된 경우에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지적장애, 웩슬러 검사를 하게 되죠. 윕시, 뭐, 위스크, 웨이즈,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해서, 연령에 맞는 검사를 해서 지적장애를 내리게 되고요. 예전에는 등급이 제일 심한 경우가 이제 1급, 지적장애 1급, 그 다음 2급, 그리고 좀 그 경미한 정도, IQ 한 70부터 55 사이를 이제 3급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런 등급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바뀌긴 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70 이하부터는 심한 장애로 나누고요. 기존의 1, 2, 3급을 그냥 심한 장애, 70 이상부터를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2개로만 구분을 이제 하게 돼 있어서 그 진단으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지능이 이제 어느 정도고 어떤 수준인지 사실 지능 20과 지능 70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독립적인 생활을 거의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학습도 이루어지고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차이인데 일단 그 장애진단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일드한 지적 장애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까지 교육이 가능하고 사회나 직업 기능 수행이 일부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요. 모더레이트한 35, 40에서 50에서 55 정도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 교육이 가능하고 직업 훈련도 일부 가능한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환경 속에서는 비숙련 직업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정도고요. 시비어한 정도는 이제 35, 40에서 20, 25 정도의 지능은 신변관리 일부가 가능하고 직업 훈련은 불가능한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전적인 감독 하에 자기 유지가 일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프로파운드 MR에서 20에서 25 이하 이제 제일 그 지능이 이제 낮은 정도의 등급에 해당하는데요. 신변관리에서도 전적인 거의 보호가 필요한 24시간 슈퍼비전이 필요한 그런 그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적장애는 다 아시다시피 100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이제 15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 위아래로는 앱노멀이라고 이제 뭐 통계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70부터 장애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 아십니까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애인 정책이 2019년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31년 만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 이제 계기는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뭔가 이 등급을 매기는 그 평가자 중심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체계로 넘어간다 하는 이제 명목하에 이렇게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1급, 2급, 3급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사람은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 혜택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1, 2, 3급은 심한 장애, 4, 5,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하고 계속 인정이 돼서 다시 심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병원에 문의도 많이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종전대는 유지되고 새로 이제 발급받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심하고 심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이제 그 진단을 어머님들이 받으러 오시는 게 이제 자폐성 장애인데요. 어머니들 이렇게 오죠. 저희 아들 자스인가요? 이렇게. 저도 처음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어머님들이 자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하죠. 자폐성 장애, 이 자폐는 이제 그 엄브렐라 텀이죠. 뭐, 그 카스에서 30점 이상부터가 자폐 진단으로 나가긴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스펙트럼 그 구조의 질환이라서 정도가 좀 심하고 심하지 않고로 구분되고 이런 트레이트가 있다, 없다, 이제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자폐성 장애도 이제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관심사를 보이고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런 발달 장애의 한 부분이고요. 재활의학과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폐성 장애 진단을 내리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 지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 인지 신체 발달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오티스틱한 피처를 이제 보이는데 이건 이제 동반되는 뭔가 동반 질환이면서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재활의학과에서 자폐 아이들에 대한 또 딱히 그 특화된 치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폐 아이들이 보통 감각 이상성을 보이죠.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감각 통합 치료를 재활의학과에서는 이제 자극 치료 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교수님들과도 얘기하는 것이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 발달 지연과 자폐를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이거를 다 여기저기서 따로따로 치료를 받긴 하지만은 그 아이들의 호저 문제도 그렇고 치료받는 그 자체도 너무 어렵고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자폐 ABA 이런 치료를 뭐 그게 에비던스가 그나마 있다고 해서 하긴 하지만 하는 데가 잘 없기도 하거니와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해서 사실 이 자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일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없는 거는 어렵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애 진단을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저희가 어느 부분에 속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장애인 등록 그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해요.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검사를 하죠. 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정신과나 재활의학과 가서 장애 진단 받으러 왔어요 하면 이런 처방을 내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지능이 몇이다, 사회성숙도 점수가 몇이다 이러면은 그걸 보고 이제 그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드리고 그러면 다시 심사 요청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심사를 하고 결과를 이제 통지를 하면은 장애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 등록을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 하느냐? 아이들이 장애를 가졌다고 여겨지긴 하지만 모든 어머님들이 이거를 이제 장애 진단을 잘 받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네. 장애 아동 2017년 실태 조사를 보면은 0세에서 9세 장애 아동이 29,571명, 0세에서 5세 장애인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나오고요. 장애 등록을 한 사람이 69%, 심사 중인 사람이 5.6%, 아닌 사람이 24.8%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조사 대상에 잡힌 수이지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모르거나 뭐 진료를 아예 받을 그 고려를 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제외가 되겠죠. 근데 왜 이제 장애 진단에 준하는 점수를 받았음에도 장애 진단을 받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앞으로 우리 아이가 좋아질 것 같아서, 호전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굳이 받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점수는 그렇게 나왔지만 아 그래도 우리 애는 장애인은 아니에요 하고 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굳이 이거를 받아봤자 뭐 크게 도움이 되는 혜택을 보는 게 없어서 하지 않는다. 불편함이 없어서 하지 않는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연령이 너무 어려서 등록이 안 된다. 뭐 자폐장애는 몇 살 이상부터 뭐 그 등록이 가능하고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질병마다. 그래서 그게 되지 않아서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등록하는지 그런 절차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장애 등록을 하는 게 이렇게 낙인으로 좀 여겨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아니, 있죠. 그리고 아이한테 이렇게 장애라는 그 뭔가 틀을 좀 그 씌운다는 자체가 어머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고 스스로도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장애 진단을 받아봤자 이게 장콜이라고 하거든요. 장애인 콜택시가 뭐 되는 등급이 있고, 되는 정도가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뭐 바우처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장애인 중심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래서 안 받으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나온 장애 아동을 이제 저희가 대하면 아이가 혼자 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머님이랑 같이 오시죠.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시고 부모님이 이제 일을 하시면 요즘에는 그 돌봐주시는 그 교사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이제 같이 오시기도 하는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장애아가 가정에 있다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서 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장애 영유아 양육 실태 요구 조사라는 2019년도에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육체 피로도, 그리고 건강상 문제, 아이의 장래 걱정, 그리고 우울, 그리고 비장애 자녀의 심리 문제. 뭐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데 그러면은 언니가 있을 경우에 언니에 대한 굉장히 그 개입도 필요하고 언니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염려스럽다 하시는 게 있고 또 소외감, 그리고 경제적 부담, 그리고 비용에 대한 걱정, 그리고 사회경제 활동 지장, 어머님이 계속 아이 치료를 데리고 다니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죠. 맞벌이를 하시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 뭐 이직, 근무 시간 단축, 그리고 가정 내 결속,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이해도, 부모 그 부모들과의 공감, 그리고 사회운동 참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편이다 아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대부분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제 진단을 빨리 내리고 이제 골드 스탠다드가 빨리 아이들을 이 평가를 해서 영유아 진단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 그 돌 전부터 이제 꼭 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빨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걸러내려고 하고 연구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빨리 진단을 하고 얼마나 빨리 개입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의 호전 정도나 그 속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기 치료를 하려면 어떤 것이 이제 필요할까 봤을 때, 내 아이가 아까도 장애 진단에 준하는 점수가 나왔어도 우리 아이는 장애가 아니라서 우리 아이는 장애가 아니라서라고 생각하면 그 뒤에 병원에 다시 팔로우하러 올 확률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치료도 인발부되지 않겠고요. 그래서 조기 치료를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그 빠른 수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장애 진단도 보다 전문적으로 되게 세밀하게 잘 전문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고 장애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고 아까 나온 것처럼 장애 진단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그 절차를 모르고 무슨 과를 가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하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이고요. 또 진단은 내렸지만 그 뒤에 무슨 치료를 받고 어디서 뭐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연계가 되지 않아서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체계적인 재활 치료나 조기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것, 그리고 재활 치료 및 조기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하고
또 부모 교육이나 상담도 제공하고 또 소득과 관계없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뭐 차상위 계층 이런 그 하위 몇 퍼센트에게만 이제 그 지원이 되고 그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또 치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계층들도 많은데 사실 그런 계층은 되게 소외되고 복지 혜택이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뭐가 내 앞으로 명의가 안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받을 수 있는데 뭐 벌이도 없는데 이거 하나 있어서 치료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고려가 된다면 조기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연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기 치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모든 치료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걸리는데요. 장애를 빨리 알았더라도 이게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기 중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못한다는 거죠. 치료가 뭐 30분, 대학병원에서는 30분당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급여도 있고 비급여도 있는데, 뭐, 급여가 뭐 3, 4만 원, 비급여로 이렇게 보험이 되지 않는 것은 뭐 시간당 뭐 30분당 7만 원, 뭐 6만 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해야 되고 작업 치료, 운동 치료, 뭐 또 필요하면 수치료도 해야 되고 언어 치료, 인지 치료 굉장히 많은 치료가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가 장애인 걸 알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모님들이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나온 얘기지만 정부가 발달 단계별 정보를 이제 잘 활용하고 치료 연구 체제 구축을 해서 보다 많은 서비스를 그 조기 치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매년 나오고는 있지만은 실제 필드에서 보면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아이가 뭐 지적 장애입니다, 자폐성 장애입니다 이렇게 말할 의무가 없고 또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점수 하나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굉장히 이제 그 진료 대기를 오래 하고 검사 대기를 오래 해서 검사를 했어요. 1시간 반, 2시간 검사를 하면 아이가 이제 장애에 속하는지 아닌지 우리 아이가 뭐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또 다음번 진료를 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게 그 애매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지능이 뭐 얼마입니다라고 바로 채점을 만약에 해서 점수를 알 수 있으면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게 아닐 경우에 좀 애매하죠. 근데 분명히 이제 해보면 알아요. 얘가 지능이 한 50 정도 되겠구나. 보더라인 정도 되겠구나. 뭐 평균 하 정도 되겠구나. 알지만 왜 정확한 부분은 아니고. 근데 어머님은 또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요. 근데 정확한 것은 진료 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심초사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언질은 이제 대강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사실 다음번 외래 진료 가면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들으실 건데 저희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얘기는 드리지는 않지만은 얼마 전에 그 보아의 오빠 그가 이제 그 암인데 그 관련돼서 그 진단에 관해서 설명을 들을 때 뭐 얼마 살지 못하고 뭐 치료해봤자 좋아지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많이 나온 것이었는데요. 스파이크스라 그래서 이제 나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느냐. 환자에게 아이가 이제 지적 장애다, 자폐성 장애다, 정신 장애다. 그리고 우리 또 환자 재활의학과에 많이 오는 환자들이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인절이라 그래서 척수 손상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요. 이 사람이 앞으로 걸을 수 있다 없다를 사실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척수 손상은 외상 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그 닥터 헬기를 타고 바로 내린다고 해요. 외국 같은 경우는 닥터 헬기에서 내리는 순간에 이제 거기서 뭐
많은 그 조치가 취해지겠죠. 헬기안에 내리는 순간에 바로 얘기를 해준대요. 의사들이 당신은 앞으로 걷지 못한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길게 봐서는 뭐 희망 고문을 하지 않고 빨리 다른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학회에서 관련돼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교수님들이 가장 그 궁금해 하시고 그건 이제 본인이 말씀하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말해야 좋은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쁜 소식 전하기 6단계를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상담 환경을 조성한다. 보통 외래 진료에서 결과를 받으시면 진료실에서 말씀을 하게 되겠죠. 저희 재활의학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이 장애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뭐 지적 장애이고 이 아이가 뭐 유전자 검사까지 있으면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뇌 사진을 찍었으면은 뇌에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됐다 아니면은 이 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뭐 발달이 잘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제공을 하고 일부 공감을 이제 해줘야겠죠. 어느 정도 공감이 될지는 그 환자 의사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치료 플랜을 짜야 되는지 어떤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이제 수립 같이 해주는 것이 플래닝을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 이 보호자분들은 처음에 이제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굉장히 충격에 쌓이고 부정하죠. 디나이얼하는 단계가 오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화를 내고 나중에는 선생님 우리 아이만 고쳐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어요 하고 바게닝하는 이런 그 순간이 오고 나중에는 이제 디프레션에 빠지고 마지막 단계 억셉턴스 수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케블러-로스의 그 체인지 커브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척수 손상 환자들도 그렇고 장애에 관련된 이런 어려움을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가 이런 식의 선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은 사실 그 심리적 어려움이 이제 이중고죠. 신체적 기능 손상이 이제 하루아침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 플러스 이제 사회적인 차별, 고립, 이런 걸 겪게 되면서 우울과 스트레스는 이제 배가가 되고,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사실 장애 아동은 뭐 아이들이 치료에 연계가 되고 또 놀이 치료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개입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모에 대한 이 케어기버에 대한 저희 나라에서의 개입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AA 같은 그런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아주 세팅이 돼서 그냥 몇 회기는 부모가 아예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치료를 받는 그런 회기가 아예 세팅이 돼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 나라도 시도하고 연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이제 보편화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장애 아동이다 했을 때 어떤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한 거를 조금 리뷰해 보면요. 발달에 따른 자녀의 특수한 행동이나 자녀에게 발생한 문제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고 또 부모 스스로가 이제 역할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 스트레스로 이제 작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환자 보호자분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지적장애 진단이 나고 나서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고 나중에 제가 사실 술을 그때 임신했을 때 몇 잔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도 많고 제가 그때 남편과 많이 싸워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걸로 그 길티를 느끼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아프면 집이 굉장히 결속돼서 똘똘 뭉치고 뭐 가정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혼율이나 가정이 해체가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자녀가 이제 장애가 있다라는 거를
듣고 나면 사실 이게 부모가 선택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고 실망감, 그리고 방금 말한 그런 죄책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사실 예전에 자폐의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아주 예전에 70년대 정도에는 콜드맘, 리프리저레이터맘, 냉장고 엄마 때문에 아이가 자폐가 된다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뭐 이게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도 있고, 프론탈의 어떤 그 부분의 문제가 있고, 이렇게 나오지만, 예전에는 아이는 멀쩡하게 나왔는데, 엄마가 너무 애한테 관심이 없고, 냉정하게 대해서 아이가 자폐가 진단이 된다 해서, 여자들이 이제 가진, 엄마 가지는 기회치가 굉장히 높았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가정에 이제 장애 아동이 한 명이 있으면 양육자의 부담은 엄청 많이 늘어나겠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고 비용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것들로 2차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증가한다고 하고요. 아동의 개인 성장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성취지향적인 부모일수록 스트레스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막 결과를 빨리빨리 바래도 이 아이들이 치료에 대한 그 호전 정도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이런 성취지향적인 엄마들은 굉장히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또 나중에 지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보다는 엄마의 우울 증상이 2배가 높고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35%가 우울 증상이 이제 증가했고 엄마들이 아빠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떨어지고 자폐 아동의 문제 행동이 증가할수록 엄마 우울감도 증가하게 되고 당연히 장애 심각도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도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일반 아동의 엄마에 비해서 부모 효능감이 장애 아동 엄마가 현저히 낮고 그리고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양육 행동,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행동은 굉장히 낮아지고 통제나 거부, 방임종의 행동은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측면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자녀의 장애 개선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 추구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는 반면에 본인의 이런 스트레스 관리에는 거의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가 또 아이한테 고스란히 이제 전달되기 때문에 롱텀으로 봐서 케어기버와 이 이제 환자, 아동의 이 같이 이렇게 좀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 부담감 순위는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것, 또 신체적인 거, 사회 부담감 이렇게 순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아주 예전부터 이제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쉽게 바뀔 수 없는 그런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 보시면 이거 엘모죠. 엘모가 있고 이것은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아들이 이제 자폐가 있대요. 좀 심한 자폐가 있는데 이 만화가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한 80년대에 나왔나요? 교수님이 어렸을 때 이게 나온 건지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자폐가 나와요. 이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줄리아라는데요. 그 자폐 증상을 그 만화에서 계속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보여주거든요. 친구가 말해도 반응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에코라리아도 보이고, 갑자기 상황과 관계없이 웃음을 터뜨리거나, 사이렌 소리가 나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막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화 속의 한 장면으로 계속 넣을 수가 있었을까 싶은데, 어쨌든 외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그런 생각과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김흥섭 보건 의학자죠. 이분이 이제 책을 몇 권 쓰셨는데
그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공동체의 수준은 한 사회에서 모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아픔이 길이 되려면 그 책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모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장애 아동, 저소득층 장애 아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장애 아동들을 저희가 이제 좀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나라의 수준이 아닐까. 저도 깊이 공감하는 얘기를 한번 적어봤고요. 많이 이슈화가 됐었는데 얼마 전에 이 영화가 개봉됐죠. 거의 이게 많이 보지는 않은 영화인데 학교 가는 길이라고 장애 아동들이 학교를 가려면 4시간씩 걸려서 가는 경우도 있대요. 이게 이제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고 땅값 떨어진다고 집을 못 짓게 해가지고 장애인 학교를 못 짓게 해서 그렇게 오고 가고 4시간씩 걸리면서 학교를 다니는 이제 일이 있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든 건데요. 영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볼 생각이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이 많으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저희가 심리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분명히 기여할 바가 있다고 봐요. 아이들이 일단 그 호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 호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치료 세팅이 어떤 것인지 좀 고민하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